그래서 오늘은 혼인, 전산, 상속, 그 다음에 조선시대 우리가 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서 맺은말 행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혼인은, 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나라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혼인이 결혼이니까 결혼은 당연히 이성, 남성과 여성, 그죠? 이 다른 성이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김씨, 이씨, 성씨가 아니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성 또는 남성, 또 여성 또는 여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성이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 결혼은 어쩌면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복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이 어떻다, 제도가 어떻다 이렇게 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인은 일정한 사회적 규정의 제약 속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자유롭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또 너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어떻게 보면은 남이 보이지 않게 또는 규제 속에서 굉장히 그 규제 속에서 이렇게 결혼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혼인제도랍니다. 혼인제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제도 또는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게 되면 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혼인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인정 속에서 이렇게 가족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풍습이 이어져 왔다. 불편하지만 또 이어져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 제도를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크게 지금 5가지 정도 나눈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 혼인 규정입니다. 혼인 규정.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딱 제한돼 있죠. 예를 들면 뭐 성골은 성골끼리, 진골은 뭐 진골끼리 대부분 같은 신분 속에서만 대부분 결혼하죠. 물론 그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는지 양반끼리 뭐 이렇게 낮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또 그 선택 배우자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혼인 유형인데 혼인 규정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에 되는 것이고 혼인 유형은 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혼인 당사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내가 하는데 그 내 의견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는 아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이게 선을 봐서 이렇게 자기 취사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혼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건지. 그래서 이제 그 혼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혼이죠. 우리가 요즘 말로는 이게 뭐 연애결혼, 연애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뭐 승낙만 받고 특히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결정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유혼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신과 만명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과 만명부인은 신분 차이가 같은 진골 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신라 정통 귀족인 그 만명부인 집안과 그 다음에 가야계 계통의 김유신의 진골 계급은 같은 계급이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만명부인의 집에서 거절합니다. 그죠? 결혼하지 못하도록 뭐 집에 이렇게 가둬두죠.
가둬두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제 함께 아버지 김유신의 아버지 그죠? 와 김서영과 함께 만명국 그죠? 이렇게 오늘날로서 충북 뭐 제천 쪽으로 이렇게 가죠.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김유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원이죠. 자유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과 평강공주는 일단은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이제 왕족이고, 온달은 아마 신진귀족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은 68명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세국의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 또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열전의 기록이 있죠. 그 중에 고구려에 뛰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보 온달 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온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온달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떠냐라면은 온달은 나이가 많고 마음씨가 넓어서 항상 웃고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일러서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보 온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에는 온달이. 그리고 그때 평강왕의 딸 공주가 있었는데 평강왕의 딸 공주니까 이제 평강공주가 되겠죠. 평강왕이 있었는데 울기를 잘하기를 함으로 매양 울기를 평강왕이 딸이 자꾸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 평강공주가 16살,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사춘기고 반항심이 가장 클 때입니다. 이 16살 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상부 고씨 집안에 시집 보내려 합니다. 이 고구려의 아주 귀족 가문이 이제 고씨 집안이죠. 귀족 가문. 그러니까 상부 고씨 집안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마 평강공주가 그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아버지께서는 제보고 어릴 때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춘기 정도의 질투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고 내 뜻을 따를 수 없으면 너는 갈 길로 가는 거 좋겠다. 이렇게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이 평강공주가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냐면은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동여 메고 나옵니다. 동여 메고 나와서 시장거리에서 온달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가르쳐줘서 온달의 집 다리문 앞에 있다가 보니까 늙은 눈먼 온달의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온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눈먼 온달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가까이 오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손을 잡으니까 손이 솜털처럼 부드럽고 그죠? 말도 굉장히 낭냥하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내 아들이 바보라는 걸 알고 누가 속였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대부분 어머니가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바보 온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달의 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배가 고파서 산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갔습니다.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림문 앞에서 온달을 기다리고 만나서 다시 세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달의 어머니가 온달이 우물쭈물하니까 온달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고 그죠? 구슬도 끄매야 구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왔던 보물 팔찌를 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사고 그 다음에 후련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라면은 매월 3월 3일 날 랑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기시험 치는 거죠. 모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재능과 말이라든지 자기가 키웠던 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출전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랑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은 사람이 최고 우수상을 받는 겁니다. 관직에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온달이 나가서 뭡니까? 최고 많은 사냥을 해서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뛰어나니까 평강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온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렇게 넘어가죠.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중국 대륙에서 고구려를 칩니다. 전쟁을 할 때 이때 뭡니까? 그 의무감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죠. 참석해서 이제 제일 앞장서서 당나라 군대를 이렇게 뭡니까?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공로로서 부마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역사학자들 그렇게 합니다.
온달이 정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행간의 의미를 따진다면은 뭡니까? 온달은 신지 세력이죠. 평양계 세력이다. 왜냐하면은 고구려의 성에는 뭡니까? 국내성이 그죠? 국내성이 있고 다시 국내성에서 옮겨와서 평양성이 있는데 국내성 계통의 세력과 귀족들과 평양계, 신진계 세력들의 알력 다툼에 있어서 아마 온달은 평양계, 신진계 세력이었을 것이다. 아마 평강왕이 새롭게 고구려를 중흥하기 위해서 아마 신진계통의 인물들을 뭡니까? 뽑아서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대부분 하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온달과 평강공주는 계급 차이는 있더라도 그죠?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혈연적이라든지 정략적인 결혼이 또 가장 왕권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유행에 이렇게 일반 귀족과 공주들과도 한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매혼입니다. 중매혼. 우리가 중매혼은 오늘날 뭡니까? 정보중매죠. 중매라는 것은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앨범이 나오면은 뭐 요즘 마담 뚜라 하나요? 마담 뚜를 대부분 학교 갔으면 뭡니까? 그게 앨범을 가져오죠. 앨범을 가져와서 이렇게 뭐 주소도 알고 그다음 인물도 보고 이제 그 자료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전에는 오늘날은 이렇게 그렇게 활발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뭡니까? 사대부 집안이나 개인적인 집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뭡니까? 박물장수 하죠. 박물장수. 이렇게 그 집에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집에도 사정도 알고 저 집에도 사정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중매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거나 그러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중매쟁이 갑니다. 그 거울에 가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됐냐 이렇게 서로 형편을 맞추어 보는 거죠. 서로 형편을 맞추어서 이제 혼사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중매쟁이 이렇게 낮추어 보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그때 조선시대 중매는 대부분 다 정보중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보중매이죠.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보면은 또 결혼이 요즘 같으면은 만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조선시대에는 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영향들은 이제 전쟁 시, 예를 들면 원나라에 뭡니까? 공녀로 차출되는, 결혼했던 사람은 차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나라에 공녀로 차출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무에 있을 때 대부분 다 조혼이 굉장히 많은데, 또 조혼은 그렇게 원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인력을 뭡니까?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서 여성이 한 명을 들어오면서 그 집안의 일이 굉장히 이렇게 좀 쉽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좀 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명목은 그렇게 합니다. 왜? 나이 들어서 낯선 집의 환경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면은 적응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같은 친화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항목으로 대부분 데려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친화력보다가는 사실은 노동력을 이렇게 들여오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조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부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전쟁 시 위급 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연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혼들은 뭐 굉장히 이상한 결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형이 돌아가면은 뭐 형의 부인을 형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뭡니까 이는 형사 취수를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부인이 돌아가면 그 자매와 다시 결혼하는 연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죠. 아니면 원시 사회 같으면은 그냥 뭡니까 파트너가 없죠.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만혼이라는 거죠. 만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유행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조선시대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중매혼이었다. 앞에 있던 자유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었고 또 조혼이라든지 연혼이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은 대부분 다 나이 보면 30살 넘어서 대부분 결혼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거의 만혼이 아니고 아주 늦은 만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혼인을 어느 정도 고려한 뒤에 부대적인 조건으로 신랑 또는 신부 대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돈 벌어서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다 이게 늦고
또 뭐 돈 벌면 뭐 하겠노? 또 자기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주변 사람들 결혼했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비혼주의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부 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신부를 데려갈 때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지참금 자기가 돈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고 데려오거나 아니면 본인 씨까지 돈을 갖고 가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조건은 신랑 또는 신부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신부에게 지급되는 예물 여부, 이런 걸로 이렇게 혼인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은 결혼해서 약속을 하고 결혼할 때 결혼할 당사자들은 굉장히 친할지 모르겠지만은 집안 문제에서 이 혼인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파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혼인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파탄이 일어나죠. 왜? 누구 집은 열심히 하고 누구 집은 안 하고 형편 차이가 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이렇게 결혼 때 처음에 결혼 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혼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조건이 그 사회에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형태입니다. 혼인 형태. 그러니까 혼인 형태가 이제 부부 결합.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처럼 일부제. 그죠? 일체 일부제. 그러면 이제 일체 일부제면 괜찮은 경우인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체 다부제, 다처 일부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결합 형태에 따라서는 일부 일처제로 가장 합리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이어져오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거주 규정. 거주 규정은 혼인한 부부가 그들의 거주지를 어디에 정하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시댁에 아니면 시가 아니면 또 이렇게 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자 신랑 쪽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에서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형편되는 집에 가서 거의 대부분 분가를 하지만 처가에 가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뭡니까? 남자는 보리쌀 썰만만 있어도 그죠? 어떻게 처가살이 안 한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아이 낳았을 때 아이 누가 봐주냐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태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사유습자입니다. 사유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가면은 사유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는 거는 엄청 부담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결혼시켰는데 내가 집을 마련해 주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서옥지를 만들어 처음 내용은 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누가 불리하냐라면은 여성이 좀 불리하죠. 낯선 남자와 이렇게 오늘날처럼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과 가문 아니면 나라와 나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대의를 가문을 잇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성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하냐면은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처갓집에 가서 살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첫 번째 아이가 낳을 때까지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익숙해지니까 아이가 낳게 되면은 다시 뭡니까? 시댁으로 가는 것이 그런 어떻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 이게 정말 잘못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시집 오게 되면은 사위 집을 마련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마련해주기 힘드니까 대부분 집 뒤에 조그만 별당 형태로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또 그 대신 마련해주는 대신 어떻습니까? 또 노동력을 쓰죠. 또 일하는 노동력을 쓰는데 좋은 노동력이 들어오면 좋은데 좋은 노동력이 안 들어오면 또 이것도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한 결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질적인 모습들은 좋은 사람들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혼인제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느낌에 일단은 좀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혼인 규정 자체가
뭐 공자 때부터 2500년까지 끊임없이 내려오고 또 우리 조선시대 또는 뭐 주자가 다시 주자가 아래로 만들어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날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이 가운데서 또 이렇게 좋은 점을 찾아내서 계속 이어져가는 전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혼인제도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뭐 이런 5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오늘 더 바빠졌습니다. 혼인 과정과, 그러니까 혼인을 하려면은 이 절차가 절차.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회가 정해주는 절차가 없다라면은 굉장히 또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문할 때 통과 의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뜻을 유지해라는 의미에서 통과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은 그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고 또 사회 제도 속에서 또 행해지고 또 혼인의 성립에는 사회 제도적인 적법률이나 관습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혼인 성립에는 일정한 과정과 의뢰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그 제도나 법적인 관습에서 제한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시청에 가서 이렇게 결혼 신고식도 하고 또 결혼 서약식도 하고 또 가족 간의 인사도 하고 모든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 이게 주자가래에 따라서 대부분 조선시대 하지만은 주자가래에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의 기준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유교 집안에서 어떻게 관혼상제를 해야 된다 그대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변형하기도 하고 그 사회와 타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주자가래에 있습니다. 중국의 주자에서는 남성은 16살에서 30세에 결혼합니다. 16살에서 30세에 결혼하고 여성은 14세에서 20세에 결혼하는데 요 주자가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선시대는 대부분 남성은 15세 여성은 14세가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하고 이제 혼가 시집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죠. 시집 가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3살 되면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13살 미만에는 혼인에 대한 그 혼담 이야기 하지 못하는데 13살 때부터는 혼담에 대한 이야기 하고 14살부터는 뭡니까?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15살부터는 장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갈 때 어떻습니까? 긴년일상 1년 동안 혹시 그 자기가 결혼할 때 1년 동안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했으면 기가 1년의 길을 나타내니까 이제 1년의 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1년 지나서 1년 안에 있을 때는 뭡니까? 동방예의지국의 그 슬픔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못하죠. 못하게 하고 또 결혼은 또 반드시 뭡니까? 여성의 집안에서 여성의 집안 허락해야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납체, 이제 결혼의 이제 시작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그러니까 중매를 거쳐서 그 집안에서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이 돼야 그게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치하죠. 그 납치는 남성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성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예를 만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매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딱 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혼사를 맺자. 이렇게 대부분 잠정적 하고 그 절차를 이제 그 남성 집에서 혼인을 이제 하자고 이제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대부분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결혼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면 집안의 어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글을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집안에 있는 원로나 글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예쁘게 쓰죠. 예쁘게 이렇게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요 편지 써든 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아무개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하고 딸과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이렇게 사장이 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제를 보내는 사람으로 보통 사자를 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집안 사람인데 대부분 이제 결혼 당사자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보낼 때 대부분 결혼 당사자 이렇게 동의하듯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제를 사자로 삼아 여성 집에 가게 한다. 여성 집에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집안의 주인은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사위라든지 보내온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받은 편지를 신부집에서 다시 사당에 또 아니죠. 또 사위집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무개의 몇째 딸이 장성하여
모간 아무군에 사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에게 시집 보내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납치를 하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당이 알린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효관시입니까? 돌아가셔도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사당에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모든 것이 사당에 인싸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당을 엄청 이렇게 문지방 따듯이 다니는 게 이게 결혼의 어떤 그 뭡니까?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납치를 이렇게 딱 알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 폐백이라죠, 폐백. 우리 요즘 뭐 약식을 하다 보니 결혼식장에 다 폐백을 합니다만. 근데 납폐란, 여기 뭡니까? 요 비단 폐자, 비단을 이렇게 드린다. 비단을 드린다. 이렇게 된 뜻인데, 납폐란 폐백, 여기는 폐백 폐자입니다. 폐백, 비단을 드린다는 거죠. 폐백을 보낸다는 뜻으로 신부집에 대한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함께 혼서, 편지죠. 뭐랬던 편지죠. 신부용 혼수와 함께 혼서, 뭐 예장이라고 합니다만 혼인 편지와 함께 물목, 그 재산을 이렇게 보내는 물목을 이렇게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로서 봉채 또는 함이라 한다. 폐백, 그러니까 폐백이죠. 납치. 우리가 함이죠. 저도 결혼할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심성 시골이니까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 아버지나 이제 큰 형이 시키죠. 큰 형이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뭐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 형이 대신해서 이제 하는데 차에 뭘 합니까? 함이라고 요즘은 그 결혼하기 이렇게 전날이나 며칠 전에 가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제가 가져갈 때는 뭐 비녀, 팔찌, 술, 과실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저는 뭐 정조 큰 거 있죠. 보통 하잖아요. 정조 이렇게 뭐 큰 이렇게 대병 이렇게 정조하고 그 다음에 사과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뭐 배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돗자리하고 이렇게 이게 차 트렁크에 실어가서 이제 뭐 제가 집에 이제 가져갑니다. 혼자, 그죠? 예전에 뭐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함지고 뭐 친구들하고 우갔지만은 사실 그런 게 거의 없고 이제 요즘 뭐 자기가 요즘 저 같은 시대는 그냥 자기가 자기 트렁크에 실어서 이제 제가 집에 이제 가고 친구들 또 데려가면 또 부담도 스럽고 뭐 번거롭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과하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함이라죠. 그래서 여성 집에 가면은 또 그 돗자리 껴놓고 또 그 집에 사당에 또 이렇게 뭡니까 가져왔던 음식 두고 이렇게 또 편지하고 이렇게 놓고 또 제사 지내죠. 사당에 가서. 사당이 요즘은 일반 집집마다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방에 이렇게 상차례 두고 제사 상차례 두고 이제 대부분 이제 또 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납치와 같이 동일하게 또 사당에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포목시험 가게 되면 그 색깔이 있는 비단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대부분 가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한 필을 넘지,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한 필을 넘어야 되고 부자라도 10필 미만으로 딱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형편되게 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신고하러 왔다 갔다 하는 데부터 뭡니까? 예물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그가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약하게 대부분 아직 갑니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뭐 비녀, 팔찌, 술 이렇게 잘 사는 집은 뭐 비녀 같은 거 아니면 뭐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에서 물려받았던 비녀 이렇게 준다 하기도 하고 대부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와서는 뭐 시어머니가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막 요즘 그런 거 없죠. 뭐 아주 이렇게 귀한 거 아니면 뭐 남기던 건 뭐 별로 감사히 받지만 그냥 이렇게 보관해 두고 말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부모끼리 뭐 실가락질 해갖고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내용을 제가 급하게 하니까 아마 대부분 아는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주변에 보셨거나 아마 덜 눈에 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폐백을 한다. 그래서 이런 폐백은 요즘은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객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위에 2층에 올라가서 대부분 뭡니까? 그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제사 지내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때 폐백이 대부분 할 때 뭘 하냐면은 이제,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그 신부가 이제 그 시댁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드릴 때 뭐 드냐면 이렇게 대추 이렇게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드리는 걸로 대부분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그렇게 의식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폐백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3층이라도 이제 올라가서 바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사전에 함을 가져가는 게 폐백이니까 함 가져가는 그를 우리가 폐백이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함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지 이렇게 신상을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개를 보죠.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구 있는 사람들은 뭐 가져왔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기도 굉장히 막 놀리기도 하고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사전의 절차들은 중매정의부터 시작해서 다 끝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딱 하려니까 이제 신부를 맞으러 와야 된다. 여기가 친정이라는 것은 맞으러 간다는 게 맞으러 가는데 이상하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뭐 신랑이 뭐 그러니까 장가 간다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여자분들이 또 시집 간다 하기도 하고 간다 할 때는 언제고 또 뭐 장가 든다 아니면 뭐 시집 온다 다 입장이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게 되면은 친정 간다라면 그 시집을 이제 받아들이긴 신랑이 마중 가는 부분인데 친정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한다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혼례식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모셔와서 데려와서 그 신랑 집안에서 이렇게 결혼식 올리는 것이 주자가래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래를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고 좀 변형을 했죠. 왜냐하면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제 고구려 서국제처럼 왜냐하면 다른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덜렁거려갖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위험하고 또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우리 집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방을 차리는 것이 관행화되어 뭡니까 주자가래의 진영 풍속은 실제로 잘 유행되지 못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동등하고 편리한 집안이 없으면은 대부분 경상도에서는 뭡니까? 그 신부집에서 보통 뭡니까? 결혼식, 신부가 거처하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그 행정구역에서 대부분 이제 결혼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손님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시설 좋은 데 가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데 예전에 우리 풍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은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따라서 뭐 형편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게 하는 부분이고 예식 비용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당연히 신랑 집에서 다 체해도 불구하고 요즘은 반반 한다든지 뭐 하객들도 다 따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요즘 현대 사회처럼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분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또 있고 또 하나는 또 너무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뭐 또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이게 어느 게 좋다고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행편 따라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주자가래의 혼례 절차와 제례의 관행이 절충되어 신랑이 신부집에서 초대를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일이나 뭐 결혼식 한 그 당일이나 아니면 한 3일 정도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얼굴 보여주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결혼식 신부집에 와서 결혼하고 신랑집에 들어와서 시부모 얼굴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신부가 뭡니까? 그 시아비 부, 시음이 고, 그러니까 부고죠. 그러니까 구고, 그러니까 시아비 구,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본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러니까 신부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며느리는 시부모를 뵙는다. 이때 시부모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하게 되면은 첫날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밥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 집은 귀신 됐다고 이렇게 뭐 다들 꺼내주고 하죠. 야, 왜? 자기가 어떻습니까? 시집 왔을 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에게 이제 그날 첫날은 잘해줍니다. 그 둘째부터는 뭐 조시든지 어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만 첫날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의전 차려서 다 잘합니다. 사실 그 3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죠? 진짜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다. 하죠. 그다음 음식을 대접한다. 그 다음에 시부모가 잔치를 한다. 이제 우리 시집 왔다 라고 이제 그 동네 잔치를 벌이죠. 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집안 사람 초대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안정될 때 사흘쯤 되면 이제 뭡니까? 신부를 데리고 사당을 한다. 우리 집 뭐 절차라든지 시어머니가 대부분 하죠. 시아버지가 하실 말씀, 그다음 시어머니 하시면 우리 집안 어떻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가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그 사당에서 대부분 설명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제 서현부지모,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이제 집안에 이제 신랑 집안에 가서 이제 사당에 고하고 모든 다 끝나면은 여기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위가 이제 신부 집안에 가서 이제 정식 인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번거롭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됐습니다라고 정식적으로 사위가 인사가는
인사 갈 때 이제 다 뵙죠. 이렇게 신랑 대접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집안 사람처럼 평상시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왕래를 하죠. 왕래를 하는 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하다 보니까 뭐 이후에 결혼은 정말로 너무나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다 일일이 뭐 가가 예문이고 뭐 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해봐야 뭐 그 택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결혼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상속 한 5분 정도 더 하다가 이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게 나면은 이제 가장 큰 게 제가 스님들 보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효에 대해서, 중에 대해서 할 때 가장 큰 효가 부모에 대한 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양에 있어서는 공자 때부터 뭡니까? 죽고 난도 부모나 조상을 모시는 것이 뭡니까? 살아 생전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굉장히 중요시하다. 그러니까 역시 재산 상속은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자식에게 넘겨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내 의무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의무를 또 내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상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에는 재산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재산 상속입니다. 왜?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서 재산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상속 곧 제사상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뭡니까? 제사가 중요하다, 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표현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재산 나눠질 때 돈 문제로 가장 시끄럽습니다. 모든 집안이라든 모든 국가나 모든 조직 사회에서는 뭡니까? 오로지 돈으로 이렇게 뭡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명확하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물며 뭡니까?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재산 잘못 나누어서 그 좋던 관계를 다 이렇게 뭡니까? 서로에게 서먹서먹해지고, 그죠?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정말로 세밀하게, 균등하게 딱 나눠져야 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게 사실 부모 마음 입장에서는 잘 안 그렇습니다. 왜? 장자니까 좀 더 주고 싶고, 저 못난 놈 있으면 저 못난 놈 살으라고 좀 못난 놈 좀 더 주고 싶고, 이렇게 규칙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 많이 가고 어떤 데 못 가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 재산을 나누어주는 기록. 재산을 나누어주는 기록을 딱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재산을 나누어준 사람이 우리가 5명이 있다. 딸 2명, 아들 3명 있다. 그러면 다 부릅니다. 나중에 다 불러서 재산을 딱 나눠준데 토지가 예를 들면 100평밖에 없다. 토지가 1000평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5명이니까 어떻게 200평씩 나눠주죠. 200평씩 딱 나눠줍니다. 그런데 200평 딱 나눠주는데 어떻습니까? 이쪽 산에 있는 노는 천수답이라서 굉장히 물이 잘 들어가고 소출이 많고, 저쪽에는 200평인데 아직 뭐 물이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곡식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200평으로 나누어졌다 해도 사실은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습니까? 소출이 어느 정도인지, 곡식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딱 나눠서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양반들 노비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노비는 한 가족입니다. 노비도 자기 집안에 뭡니까? 한 가족이 있으니까, 그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애도 있고, 뭐 어린 애도 있고 한데, 이것을 똑같은 인력으로 이렇게, 뭐 아들은 니는 여기, 뭐 아버지는 저기, 할아버지는 저기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생산량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공도 아주 엄밀하게 딱 나눠준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였던 것은 태조 이성계가 이 경국대제를 만들면서 뭡니까? 노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산 분배를 알려준 사람은 그걸 다시 조사해서 관이 압수하는 거예요. 압수. 그만큼 철저하게. 그러니까 나라 법전에서, 헌법에서 그렇게 딱 정한 거예요. 노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라? 왜? 힘체다고 많이 가져오고, 힘체다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태조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한 번씩 나온다면은 우리는 무장이고 나라 세우고 좀 뭐 외부에 저 북방지방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업만 잘하는 줄 알았지. 사실은 이 사람이 재산 나누어지는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할 때 분재기 철저하게 기록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기록합니다. 5 자식도 했는데 그러면은 글 잘 쓴 사람이 한 사람이 5, 요즘 복사기가 있으면 한 명 써갖고 복사 5 해갖고 나눠주고 사인만 내려 하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그 복사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5명이 앉아서 다 옆에 증인이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인이 부릅니다. 뭐 하면 5명이 다 고대를 적죠. 고대를 적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끝에 뭡니까? 5명이 각자 5명이 다 사인을 합니다. 다 사인을 하죠. 다 사인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이 5명 사인한 것이 5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썼던 건 자기가 가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썼던 걸 자기가 가지. 그러니까 서로 바꾸었어. 그러면 자기 사인이 5장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내가 쓴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기록이 내 사인을 가져. 요즘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 내가 쓰면 위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 있기 때문에 위조 방지 한 차원에서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진 사람들도 다 받는 사람에게 뭡니까? 의사를 묻습니다. 의사를 묻습니다. 만족도 같은 걸 묻겠죠.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 중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나눠주는 사람이라 하도 다시 그렇게 되면은 제주 입장에서는 억수 섭섭하죠. 왜? 아니 내가 돈 벌었어. 물론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가 많이 물려줬어. 내가 많으면은 뭐 내가 좀 쓰고 이렇게 똥하게 나눠주면 되지만은 내가 열심히 이루어 갖고 재산인데 이 내 마음대로도 못 쓰고 꼭 애들 눈치 보고 다 이렇게 똥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개인적인 심정이 보면 좀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나누어줄 수 있는 특권도 줘야죠. 이 사람이 특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지. 특권은 주되 제약적인 특권을 딱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 문제는 그 지난번 우리가 그 신라의 금성문하면서 그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포항 신광에 있는 냉수리비, 그죠? 냉수리, 신광면 사무소에 있는 이렇게 비각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냉수리 이제 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 윗면, 뒷면에 이렇게 그 3면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절거리라는 사람이 재산 분쟁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여기 그 명문에 보면 칠왕이 돼요. 칠왕. 아마 칠왕이니까 아마 강력한 왕권이 없으니까 아마 육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우두머리 합쳐서 아마 이렇게 칠왕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칠왕이 돼서 뭡니까? 사보지왕과 내지왕이 이미 이전에 판결해서 이것은 절거리 땅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게 그 뭡니까? 무마가 되지 않고 또다시 재산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2명이 왕이 아니고 7명이 딱 전체가 신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딱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정하죠. 절거리가 만약에 절거리 것으로 판결하고 그 다음에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게 되면 그 집 아이 산호로 하여금 그 재물을 얻게 상속하게 했다. 요 비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많이 나니까 이제는 재산을 명확하게 해주고 뭡니까? 상속 문제까지 하고 이 이후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중재를 준다. 다시 왜냐? 첫 번째 사보지왕과 내지왕이 결정했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7명의 왕이 모여서 결정해서 이 절거리 땅이다. 그리고 절거리가 만약 죽게 되면은 뭡니까? 다시 그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가질 수 있게 딱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록으로 촌주 두 사람이 그의 일을 마쳤으면 비문을 기록하게 했다. 요 내용이 신라 비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비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싸움 8km 20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 봤죠. 신라 시대의 가장 오래된 비입니다. 고구려의 시대의 가장 오래된 비는 광개토항 비문인데 아마 신라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오래된 비문은 포항 중성리 비문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냉수리와 한 8km 정도 가깝습니다. 20리 거리 미만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성리, 포항 중성리 신라비 발견 장소는 8.7km 뭐 20리 정도 되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역시 모단벌에게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수없이 많은 비문 중에
재산과 관련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돼. 그만큼 재산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까지, 그죠? 현대 사회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재산 문제를 잘 뭡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혼란의 시가 된다. 이것은 국가만의, 사회만의 문제 아니고 집안만에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 방식이 뭡니까? 균분입니다. 균분. 균등하게 나눠준다. 우리나라의 모든 뭡니까? 재산의 기본 원칙은 균등하게 나눠준다. 어떻게? 장자, 차자, 남녀 상관없다. 장자, 차자, 남녀 상관없다. 동일하게 나눠. 왜? 같은 어머니, 동부이죠. 같은 어머니에서 뱃속에 나온 자식은 차별을 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동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그죠?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노비의 수, 그죠? 노비의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죠? 노비의 수라든지 아니면 노비의 능력이라든지 노비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그 다음에 분재기 서문의 집주. 서문의 집주 이렇게 쓰는 분재기 서문의 집주를 딱 쓰는데 요 집주라는 것은 계산한다. 모아서 계산한다. 요 계산, 우리 계산한다. 집주.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표지의 첫머리에 정확하게 계산한다. 표지 머리 대부분 뭐 인사말이라든지 뭐 다른 날짜라든지 이런 쓰는데 첫 번째 바로 집주. 정확하게 계산한다. 명시문을 하듯이 딱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뭡니까? 그 16세니까 16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1598년 요 7년간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렇게 7년 일어났다 해서 7년간 전쟁 대부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을 기준해서 조선시대는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가 딱 나눠집니다.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지만은 그 기준에 전기 후기 딱 나누는 것이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후 딱 전기 후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많은 문화가 임진왜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요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인 거고 요 기원이 뭡니까? 1600년 되는 거죠. 1600년. 1600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이전까지는 1600년 이전까지는 장자, 차자,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딱 나눠졌는데 요때부터 약간 이제 뭡니까? 약간 이제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남녀 차별, 장자와 차자의 구별이 생기 임진왜란 이후에 큰 변란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다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드디어 뭡니까? 남녀 차별이 생기고 이제 장자와 차자의 그 재산 물려주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 그죠? 이제 요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1300년대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들어왔던 주저학이 이제 한 200년 가량 이제 틀을 잡습니다. 이제는 양반들이 늘 이거 살인들이 하죠. 선비들이 나오고 유학을 공부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점점점 주저학이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방법을 받아들이니까 여성이 좀 낮고 남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자가 우선적이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되는 부분이죠. 그 전까지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이제 제사죠.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망자에 대한 의례였지만 그 의례를 치르는 과정이 재산과 직접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상속과 무관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은 제사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뭡니까? 윤회봉사하죠. 똑같이 제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순번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장자 쪽에 돈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다른 가구는 낮게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의무 부여가 점점점 없어지. 그러니까 여성이 제사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제사는 또 지내는 방식이 뭐 시기적으로 뭐 고려시대 지냈냐, 조선시대 지냈냐, 현대 지냈냐, 이 시대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전라도에서 지냈냐, 한양에서 지냈냐, 경상도에서 지냈냐, 이게 또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조선시대 제사는 무조건 어떻게 윤회가 기본이고 그 중에 동일하게 그 나누어서 제사를 지내지만 또 동일하게 나눠주면서도 한 사람에게 네 제사는 추석 제사는 네가 제사 지내 아니면 아버지 제사 지내는 그것은 누가 지내 이렇게 딱 정해주는 구역을 분할 딱 이렇게 제사를 나누지
뭐 예를 들면은 뭐 4명 있으면 좋겠죠. 뭐 4명 제사 지낸다 그러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내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형편상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사 같이 모아서 하죠. 예전에 저희들 또 뭡니까? 따로따로 아버지 제사 지내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어머니 제사 지내고 이게 멀리 떨어진 거 아니고 늘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또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또 제사 지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뭐 해외에 나가서 또 제사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뭡니까? 그 도산서울의 태기 이황 선생 우리나라에 보통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고 존경받고 그 집안은 빼는 뭡니까? 빼대 있는 집안으로 쭉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2021년 코로나 때는 뭡니까? 이 불천이 제사 지내는데 뭡니까? 몇 명만 하고 인터넷 줌으로 제사 지내는 인터넷 줌으로. 그러니까 태기 이황 선생도 뭡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이 제사 자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굳이 뭐 이제는 안 지내도 누가 뭐를 할 시대는 없다는 게. 그 마음가짐으로 밥상 위에 이렇게 촛불 하나 켜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태계 이황 선생조차 인터넷 줌으로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대부분 제사 지내는 부분인데 하물며 뭐 일반 사람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빼대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무조건 지금도 당연히 윤회봉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또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는 딸뿐인 사람 집안은 딸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야 되는 게 부모에 대한 어떤 효고 의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제사하기 위해서는 제사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체, 그 신체가 되는 유체가 들어가 있는 뭡니까? 분묘를 수묘, 그러니까 분묘를 지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묘를 지키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제사 중에서 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제사는 옮겨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정성을 모아서 지낼 수 있지만은 무덤은 우리가 수시로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쓰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두고 우리가 자식들이 아니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장소에 찾아가야 돼. 제사를 옮겨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가, 형 집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고, 누나 집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지만은, 이 분묘는 한정된 공간에 따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라면은, 제사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뒤편에 보시게 되면 우리 김유신 장군묘도 있고, 그 뭡니까? 태종 무열왕릉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죽게 되면 뭡니까? 기록을 남기죠. 능묘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이라고 5가구의 집을 둡니다. 그러니까 요 5가구의 집은 뭡니까? 그 능을 관리하는 거죠. 그 능을 관리하려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재산이나 생산 재산이 있어야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문중에 가면 뭡니까? 문중 재산이 별도 있고, 그 문중 재산 중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일하고 그 소장료를 받는 사람은 뭡니까? 문중에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중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중의 제사는 상속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문중에 뭐 이렇게 상속을 팔아먹기도 해서 뭐 문중에 이렇게 뭐 분란이, 대부분 문중에 똑똑한 사람이 다 팔아먹고 나머지 뭐 불필요한 땅방이 남아있으니까 문중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문중 토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팔리지 않고 넓게 있다 보니까 개발 단지 들어가게 되면은 개발 구역이 어떻게 편입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막 굉장히 큰 이게 날리고 그 재산 분쟁도 끼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불모지 땅이 갑자기 도시 개발이 들어가니까 그 금액입니까? 엄청 높아지니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구에 있는 오씨 집안에서는 뭡니까? 그 토지 개발에 들어가서 무조건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뭡니까? 한 번 100만 원씩 준다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 지내면 거의 뭐 벌초하고 사람이 없어갖고 사람 농협에 구해서 쓸 정도 했는데 돈을 나눠준다니까 정말로 번성하게 됐다. 꼬박꼬박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역시 좋은데 싸고, 역시 돈은 뭐 귀신도 움직이는데 뭐 사람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옷이라고 딱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또 분묘를 어디냐면은 분묘는 생산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려면은 그 비바람 같은 데를 피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농토가 있는 부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마을이 형성되고 집이 만들어지는데, 분면은 먹고 사는 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좋은, 풍수를 봐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땅을 찾아가려고, 예를 들면 뭡니까? 좋은 곳이 산 꼭대기에 명당을 찾아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부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지를 찾았는데, 예전 사람들은 뭡니까? 길지 찾는다는 핑계로 뭡니까? 감회장을 해두죠. 왜? 우리 집안은 좋은 집에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뭡니까? 임시로 묻어둔다. 임시 묻어둔 게 계속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길지를 찾아두고 하는 것이 도리다. 왜? 좋은 땅에 묻으면 그 빼가 썩어서 그 기운이, 귀신은 죽지 않으니까 내 후손들에게 잘 뭡니까? 은공을 줄 것이고 잘 때는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좋은 땅에 이렇게 묻어야 된다는 거, 좋은 땅에 묻는 것이야말로 큰 효를 생각하니까 좋은 곳에 찾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일 좋은 장소가 뭡니까? 도로변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수시로 갈 수 있고,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늘상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다 하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농지에 무덤을 못 쓰고 좋은 길지에 찾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산에 많이 씁니다. 산에. 무덤은 산에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산에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모든 무덤을 산에 쓰다 보니까, 산은 소유권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하도록 산은 백성이면은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라는 그런 공유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중에 점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소유권을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재판 중에 거의 절반은 뭡니까? 산과 간 분쟁입니다. 산속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보통 보면 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산속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산은 어떻습니까? 여미공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기 토지로 구분돼 있어서 기존에 무덤이 묻혀 있으면 뭡니까? 이장하라고 못합니다. 왜? 30년 지나게 되 20년 지나게 되면 그 소유권 자체는, 무덤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뭡니까? 자기 토지 소유 속에 묻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장이라든지 권한 자체가 없고 그대로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민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이 사는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상속 중에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상속권을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시집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럼 조선시대 그러면 내가 시집 갈 때 아버지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시집 가니까 이제 남편 호적에 올라가고 남편이 재산 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 갈 때 내가 가져간 재산은 내가 별도로 뭡니까?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별도로 관리했는데 내가 피치 못하게 죽었다. 그러면은 자식이 있으면은 뭐 자식에게 넘어가겠지만은 자식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다시 뭡니까? 처가로, 원래 있는 처가로 환속이 됩니다. 내 딸이 가진 재산이 딸이 죽고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다시 뭡니까? 복귀하는. 그 대신 뭡니까? 사위가 내 딸에게 제사 지내고 이러면은 뭡니까? 제사 지낸 그 비용으로 유산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재산을 이렇게 나눠줄 때도 동일하게 분재기에 뭡니까? 아버지 사인만 혼자 있으면은 뭡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아버지 사인과 어머니 사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두 분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재산을 안 나눠줍니다. 두 분이 살아있을 때는 재산 나눠주는 것을 안 하고, 한 사람이 죽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죽을 쯤 해서 대부분 재산을 이렇게 나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서 나눠준 게, 이게 살아서 나눠준 것이 어떤 자라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성은, 시간 관계성이니까, 여성은 뭡니까? 남편 가계 구성의 일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여성이 관리했고, 나중에 했는데, 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요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바뀝니다.
장자 우대하고 장손 우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은 이제 시집가게 되면 이제 남편에게 뭡니까 그 귀속되는 그러한 동등한 조선적인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집안일은 자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살림이라든지 집안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는 뭔가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여성이 갖고 있고 바깥 문제는 이게 남성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딱 돼버리니까 남성이 재산권도 가지고 있고 집안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인이 가져온 재산은 당연히 남성 쪽에 이렇게 그 속해버리는 그러한 부분을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가 나눠준다. 그러니까 분재시 나눠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가 생전에 나눠준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준 문제다 이게. 일단 생전에 나눠주는 걸 딱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가 재산 나눠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눠준지 아니면 죽었을 때 나눠준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눠줄 것이 뭡니까? 별급이에요, 별급.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받아쓰기 하듯이 앉아하고 똑같이 나눠달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권한이 너무 없으니까 요것을 융통성있게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별금이야. 별도로 나눠준다. 별도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거 별금인데 별금은 제주 생전에 제사 질 때, 제주가 살아있을 때 봉사나 승중, 자식을 잊게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시험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출산하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효도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아니면 뭐 제사를 잘 지거나 효도를 잘 지거나 아니면 뭐 장가 시집 가서 뭐 아들을 놓거나 이렇게 기쁜 경사 있을 때에는 뭡니까? 걔의 애가만 딱 준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만큼 권한이 있는 거죠. 내 재산은 누구에게 딱 준다. 이것은 이제 누가 뭐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당연히 제주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에요. 요때는 뭐냐라면은 이렇게 증인만 하면 증인만 하면 딱 씌우면 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 정확하게 나눌 때는 증인 외에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본 상속 범위에서 제외될 항목이다. 동일하게 나눠져 있는데 요 별것만큼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눠주니까 요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눠주기 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나눠준 게 먼저 나눠준 게 전체에 뭡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의사대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니까 자식의 재산 나눠주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별급이었다. 기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준 것이다. 근데 요 방법을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 내려가면 자주 사용한다. 뭐 때문에 죽으니까 장자に다 몰아주는 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몰아주나 뭐 그냥 장자 대놓고 몰아주나 뭐 똑같이 오빠 줄 때 뭐 그냥 이래주나 저래주나 뭐 오빠 사업할 때 돈 주고 뭐 주고 다 했는데 그럼 결국은 뭐 그냥 다 주지 말아주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급. 여기는 소명기자인데 대부분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이혼할 때, 이혼녀 표시할 때 뭐니까 이렇게 고름을 자릅니다. 그걸 하죠. 그러면 네, 이혼했습니다.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고름으로 모든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네 거다 이렇게 딱 기급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이건 내 몫이다. 그래서 이제 기를 씁니다. 기급은 각각의 몫에 따른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한다. 동일하게. 이제는 이제 균분이죠. 동일하게 나눠주는데. 여기는 이제 별급과 이제 기급은 제주가 나누어주지만은 조금 전에 제주 마음대로 나눠준 거하고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제주 생전에 나눠주지만은 첫 번째 별급에 조금 전에 이게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재산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것과 다르게 뭐냐면은 요 별급은 제주나 증인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나 증인만 동의하면은 어떤 자식이든지 이게 나눠주는데 요 기급은 뭐냐면 재산 나눠주는 사람도 참석해야 되고 증인도 참석해야 되고 이외에 재산 받는 대상자, 당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 수급자가 받는 사람이 분재에 직접 참여하여 서명한다. 어떤냐면은 별급이 제주의 의사가 거의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기급은 수급자의 의사나 이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5명이 똑같이 나눠주는데 한 명이 나 이거 불만해서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별급처럼 바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기급과 별급이 다른 부분이고, 또 이제 별급과 기급이 다른 것 중에 하나 뭐냐니까, 부모나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지의 주체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죠? 보통 재산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별급 같은 것은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대부분 요 기급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나 둘 중에 이렇게 한번 나눠주는데, 대부분 어머니에게 분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이유는 뭐 어머니가 더 중요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남성이 먼저 죽습니다. 대부분 둘이 같이 살아있을 때는 나눠주지 않고, 한 명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살아생전 나눠주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성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나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부분 이렇게 자식들에게 나눠주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 규정이나 관행 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나 유서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눠주지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순수하게 어머니 마음대로 못 나눠주고, 그 전에 돌아가신 남편 의견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생전에, 야, 이 재산은 누구에게 주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감안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눠준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 야, 네 이거 줄게. 다 약속 중에 해놨는데, 어머니 와서, 야, 니는 안 돼. 이렇게 또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남편이 평소에 늘상, 부모가 되면 항상 내가 언제 죽고, 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죽었을 때 난 다음에 이 자식들이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서로의 뭡니까? 이해 속에 합의해서 화해죠. 좋은 분위기로 해서 나눠줘야 이게 좋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정말 이렇게 민감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눠주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생전에 남편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서는 요즘 같으면은, 유서도 뭡니까? 살아생전에 쓰면 제주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하죠. 대부분 요즘 보게 되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유언해놓고 나중에 뭐 변호사님한테 맡겨서 이렇게 뭐 창고에 이렇게 뭐 금고에 넣어놨다가 돌아가시면 뭐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살아생전에 이렇게, 요즘 변호사에서 공증을 받죠. 그 다음 대부분 여기도 당시에도 뭡니까? 어떻게 내가 생전에 이렇게 내가 죽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눠주는 그 분재기의 재주가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 유언을 남기죠. 평소에 살아있으면서 남기지만은 죽고 나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 규정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법 규정보다는 가문의 관행이나 제주의 의사 등의 요소가 작용을 크게. 유서는 뭡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예를 들면 당연히 조선시대는 근본 딱 똑같이 누가 유서를 남기든지 안 남기든지 간에 똑같이 n분의 1로 받게 돼 있는데, 굳이 유서를 남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왜? 죽고 나면은 사회적으로 똑같이 n분의 1로 받는데, 굳이 재산 나누어준 사람이 유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뭡니까? 권고사항 형태죠. 이걸 해라. 왜? 법적으로 뭐 그렇게 유언을 해도 법적으로 또 효력이 또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걸 따른다는 거죠. 자식들이. 유언이 확실하게 뭡니까?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따른다. n분의 1로 받아야 되지만은, 쟤는 뭐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뭘 좀 해야 되고, 제 자식 중에는 하나가 좀 아픈 애가 있으니까 병원비 하기 때문에 뭐 해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안 따라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대로 불구하고 안 따르게 되면은, 뭡니까? 불효지죄로 대부분 이게 지탄을 받거나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 규정보다가, 이거는 법 규정보다가 뭡니까? 가문의 관행이나 제주의 의사 등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다. 대부분 유언으로 남기면은 자식들은 그 유언에 특별히 벗어나지 않게 아주 이렇게 뭡니까? 차등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대부분 유언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게 뭐 효라성을 때문에 이의가 대부분 다 없죠. 요즘 이랬다가는 또 아닙니다. 요즘 이래도 다시 다 내 거 내놔라.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또 다시 변호사 서로 이렇게 분쟁합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돈이 없어. 물려줄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서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돈 많이 가지신 분들 걱정되시죠?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그죠? 그 다음에 제후사주. 조금까지는 유언이나 기급이나 별급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가 예를 들면은 뭐, 누구누구에게 유서도 안 남기고, 그죠?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안 했을 때, 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나머지 뭡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떠냐면은 제주 사회의 문제, 즉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이 모여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화해라 한다. 화해. 화합하게 모인다. 자, 화해. 그러니까 좋은 뜻입니다. 화해한다. 그래서 합니다. 화해는 해당 재산을 남긴 부모 3년상을 마친 후에 3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여막을 짓고 3년상을 못하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 3년 후에 이제 재산을 나눈다. 근데 요즘은 아니죠. 장례식장에서 뭡니까? 이거 부의금까지 엠블렘을 나누고 이렇게 대부분 그런 시대인데, 그죠? 요즘 다 뭐 계좌 이체하고 다 요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장례 비용이라든지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은 1차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하는 문제죠. 1차적으로 되게 나눠지는데 예전에 그래도 3년 정도 지났어. 3년 전 아버지 장례 다 이렇게 모든 거 다 하고 산소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사람도 정하고 이런 거 다 정리된 후에 남아있는 돈으로 이렇게 재산을 나누자. 그래서 이제 그 3년상을 마친 후에 실시하고요. 이때 화해의 화자는 원래 법률적 의미로 쓸 때 상대방의 의미로 쓰인다. 상대방 동의. 화해해라. 이렇게 되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화자로 씁니다. 그래서 회자는 이제 뭐, 어는 알다, 이해하다인데 사실은 모인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인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는 통해서 소통해서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이제 화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화해할 때는 문제 대상, 재산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고 화해 문기상에는 반드시 이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뭡니까? 딱 했는데 5명이 자제분이 있는데 1명이 안 왔어. 4명을 사인해서 4명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게 됐다 나눴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야? 왜 이러면 아니 언니 오빠들끼리 내 방속 빼놓고 다 해가 나누고 다 자기들 좋은 거 해놓고 와 내 의견 안 묻노. 그러면 다시 재판하고 다시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당사자는 뭔가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해.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해서 이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 조건이 된다. 그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물론 요즘 같으면 위임 전결도 있습니다만, 오빠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뭡니까? 그래, 오빠가 알아서 해는데 오빠가 자기 낯이 가버리면은 섭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화해를 통한 상속 행위는 관청의 확인이나 인정 절차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다 모여서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법률에는 다 n분의 1로 나눠주기로 했지만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형편상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관에는 뭡니까? 다 인정해준다. 아주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제일 좋죠. 가족들끼리 딱딱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또 화해 문기를 작성할 때는 수급 당사자나 그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글을 쓴 사람, 글을 쓰는 게 참석해. 필집이 되기도 하면 대체로 수급자 1명이 문서 한 부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5명 있으면 5명이 다 써서 또 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꾸어서 가진다. 그러나 보통 한 사람이 모두 집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필집이 되어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쓴 문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수급자 내지 그 가족이 쓴 것을 갖게 된다. 이제 바꾸어서 갖는다. 내가 쓴 거는 다른 사람 갖는다. 이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인 듯하다. 공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야, 조선시대는 그냥 장자인데 그냥 나눠줬구나. 이런 게 아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왜? 재산, 돈 문제는 고대부터 뭡니까? 현대, 앞으로 미래까지 가장 인간 사는데 밀접하게 도움받는 그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항상 분쟁이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사람과 재산 상속과의 관계는 어떠냐? 제사 지내는 사람과 재산 관계. 보게 되면은, 봉사자에 대한 제사는 법에 따라 자녀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제사 지낼래? 요즘 와서 누가 제사 지낼래?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처음이 뭡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똑같이 제사 지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순번대로 지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장자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산 많은 집안에서는 장자가 좋고, 장자가 이렇게 재산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부담이 없는데,
아무도 물려받은 게 없는데 뭡니까? 장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뭡니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물려받게 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전체의 뭡니까? 5분의 1, 전체 5분의 1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5명 다시 나눈다니. 그러니까 5분의 1의 제사, 별도의 5분의 1의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가져간다. 근데 이때 가져갈 때 만약에 뭡니까? 이게 문중이나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상속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빠 있는데 상속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이 조카인데 아들, 조카도 할아버지 제사 4대 봉사까지, 그죠? 할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4대 봉사까지니까 4대 봉사까지 지내야 이렇게 뭡니까? 상속이 되는 거고, 아니면 4대 봉사 아니고 그냥 그 제사만 당대만 지냈다면 이것은 뭡니까? 상속이 아니고 계승이죠. 예승해서 또 다른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제사를 가져가도록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자, 여태 봉사자는 그러면은 큰형님 어디 저기 외국 가 계시고 왔다 갔다 제사 지내기 어려운데 그 막 고향에 네 묘소에 가까운 네 그 셋째 누나가 좀 지내라 이렇게 하면 그 셋째 누나에게 줬을 때는 뭡니까? 그 재산의 5분의 1을 주고 제사를 아들 딸 구분 없이 제사 지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봉사자가 꼭 뭡니까? 장자일 필요도 없고 남자일 필요도 없다. 자기들 가족끼리 협의했을 때 남녀 구분 없다. 꼭 제사는 남자가 지내라는 규정은 없다. 근데 이제 요게 올 5월달에 보게 되면 뭡니까? 기존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재산 주는 것은 기존 오래전부터 있어. 오래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부터 다 있었지만은, 요게 이제 현대화, 합리화 시키고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분명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금양임야는 무엇이냐면은, 요게, 임야인데, 무덤 주변에 둘레소리라든지 무덤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벌채하지 못하게 나무를 벌채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 무덤을 위해서 있는 필수적인 조건을 손을 못 대게, 이것을 이제 금양임야. 무덤의 주변에 있는 것을 금양이라. 절대 누구나 이게 손 못 대게 딱 돼요.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베게 되면은 일반 살림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금양임야에 쓴 게 또는 유체, 시신이죠. 아니면 또 유체나 유해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분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토지가 많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중 같은 데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법에 딱 정하기를 수십만 평 있어도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하니까 딱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요 일정보 요즘 1헥타 3,000평입니다. 요 3,000평, 임야 3,000평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임야 600평, 토지 임야, 그죠? 요 600평 정도는 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준다. 많은 땅이 있어. 요 부분은 요 사람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왜? 그래 해야만이 제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종소는 따로 있고 종소에 다 팔아먹고 실제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 지내고 분묘를 지킨 사람에게는 요 정도의 그 최소한의 비용은 이렇게 지급해라. 이렇게 딱 못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제사 주제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 왜? 지금은 2025년 5월부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군지 간에 바뀌면은 요 바뀌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제사 지낸다고 돈을 이렇게 물려받아 상속을 받았는데 안 지내버리면은 그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뭡니까? 문중의 재산의 모든 것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승계되어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제사를 못 모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모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변경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죠. 합리적.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는 기제라, 기제. 이렇게 우리가 요즘 표현이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제사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통괄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기제사라고 하지만 대부분 물을 때는 오늘 우리 집에 제사한 날 아버지 제사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오늘 우리가 기제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배들은 표현이 그냥 기제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집에 제사 지낸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것은 퉁쳐서 남의 집 지내는 것도 기제사고 우리 집 지내는 것도 기제사고 모든 것을 이제 지내는 거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을 기제사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렇게 하니까 뭐 저도 그렇게 기제사 이렇게 보다는 뭐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제와 묘에 드리는 제사이죠. 요즘 뭐 묘제는 거의 없어졌죠. 뭐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늘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벌초할 때 갈 때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아주 뭐 잘 지내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잘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히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는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지내는데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설날. 정월 초하루 설날에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한식 때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한식 때 무덤 안 되네. 한식 때. 그다음에 뭐 올 단여 때. 그다음에 가을 추석 때. 요 네 번을 이렇게 대부니까 뭡니까? 사명이 돼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한식이라든지 뭐 단오 때는 대부분 잘 안 되죠. 대부분 이제 설날하고 추석 때만 대부분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뭐 네 번 중에 2번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고, 그건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지내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네 번인데, 올도 뭐 한식이라든지 단오 같은데 제를 지낼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과 아마 추석 때만 대부분 이렇게 지낸다. 그래서 또 기제는 통상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4대 봉사.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를 제사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이 없을 때는 뭐냐면은 조선시대는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제사를 우리 대가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으면은 뭡니까? 외갓집에서 지내줍니다. 왜? 예전에는 그 족보에, 지금도 족보에 뭐냐면은 자기 남성 집안에만 족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갓집 족보까지 같이 씁니다. 처갓집 족보 같이 쓰죠. 같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처가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외손 봉사죠, 외손.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왜 처가에서 지내겠습니까? 같은 가문이라 생각하고 평등했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다 해서 이제 외손 봉사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천이 제사인데, 불천이 제사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4대 문 중에서 대부분 안 돼. 이거 뭔가 그 고조 할아버지가 제사 지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 조선시대에는 계속 조상이 지른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 문중 집안에는 뭐 하루에 하다 10대 번 제사 지내야 될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가면 뭐 30대 조까지 올라가려면 그 중에 또 뭐 30대 이러면 어떡합니까? 뭐 60명만 됩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그게 너무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4번까지만 4대 봉사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 지내고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당에 있는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그 위패를 가져와서 매한에 땅에 묻습니다. 이제는 그 귀신도 오래돼서 효력도 없고 이제는 사라져 가니까 해서 이제 그 4대 이상을 지내지 말라고 4대가 되면은 이렇게 와서 사당 뒤편에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묻죠. 묻으니까 그걸 매한이라는 그래서 한다. 거기 보면은 요 4대 봉사는 뭡니까? 근데 위로는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부, 요 4대까지를 모시는 것을 우리가 4대 봉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등은 5대, 6대 올라가면 너무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이었고, 이게 넘어가면 미안이라고 하여 신위를 사당에 옮겨 땅에 묻고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돼 있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인이 특별히 출세했던 위기가 덕망이 있는 경우에는 신위를 뭡니까? 사당에서 옮기자. 사당에서 왜냐면 4대가 끝나 5대째는 이게 빼서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훌륭하고 국가의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4대가 지나도 끊임없이 자식이 있을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에서 뭡니까? 신위를 빼지 않는다 해서 옮기지 않는다 해서 이제 불천이. 요 신위를 빼지 않는다 해서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불천이 제사는 후대에 막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불천이 하면은 국가에서 아주 뛰어난 훌륭한 사람, 뭐 임진왜란에 예를 들면 뭐 이수신 같은 사람, 이런 영웅들을 대부분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불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나중에 가정집에서도 만듭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국가에서는 그렇게 국가에 훌륭한 사람들에서 아주 뭐 위국 충정 이렇게 나라를 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내는 불천이, 국가에서 지내는 것이 국가 불천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에 있던 뭐 유림들이라든 지방에서 또 뛰어난 사람, 우리 지방에서 뛰어난 사람, 요 사람들을 이렇게 향불천이, 그 지방에 있는 그 고을에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하기 때문에 황고에서 우리가 공자 사당에서 뭡니까? 공자를 끊임없이 모시듯이 그 지방에서 뭡니까? 뛰어난 사람 모신 것을 향불천이.
그리고 이제 자기 문중에서 지내는 것을 뭡니까? 문중 전체에 되는 것을 뭡니까? 사불천이. 이 우리 문중 중에서는 우리 뭐 어성김씨 문중 중에서는 막 누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모시는 부분을 이제 사불천이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게 좀 있어 보이거든. 있어요. 뭐 4대면 다 끝나는데 야 우리는 5대주가 너무 뛰어나는데 뭡니까? 5대주 대표는 있어 묻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없어지고 모든 게 족보에서 사라지고 족보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이게 뭐 남이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할 거리 없으니까 뭡니까? 이 5대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하려고 하면 집안에서 뭡니까? 가불천이, 집안의 불천이를 만듭니다. 집안에. 우리 5대주 할아버지는 무슨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생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 무엇입니까? 가사향, 이 모르고 다 뭡니까? 다 국가에 하는 국가 불천이를 생각해서 와 집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죠? 국가에서 하는 불천이는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향, 사, 가는 특히 가는 이렇게 집안에서 지내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한 집안에 또 뭡니까? 불천이가 둘이 있으면 그 사당은 또 따로 불천이 사당을 또 따로 만들기도 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연히 뭡니까? 국불천이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불천이는 지정하는 일이 없고 지방의 이름대에 향불천이도 1960년대 이후로는 새로 사업 1960년대 경제비 이건 없어요. 인데 그러니까 가불천이라든 이런 부분 양만 집안에서는 아직까지 불천이 한다. 그래서 불천이 지낸다 이러면은 야 대단한 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까지 지내나 불천이는 아이까지 지내 이렇게 그냥. 근데 그분들은 이게 향불천이 뭐 가정불천이 모르니까 아 우리 집안이야 아이까지 불천인데 억수로 훌륭하고 이런. 그렇나. 너 진짜 훌륭하네. 아이까지 지내네. 이렇게 어떡하시니. 아이까지 불천이 지내네. 이렇게. 우리는 막 할아버지까지만 지내고 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020년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이황이 2021년이 그 450주년인데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그 창궐하고 많으니까 뭡니까? 그 450주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고 제사를 안 지낼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로 이렇게 뭡니까? 제사를 차려놓고 영상으로 줌으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뭡니까? 그 컴퓨터 켜놓고 차려지는 법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왔으면은 전 또 좋은 코로나 시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사를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하죠.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한데 정말 이렇게까지 컴퓨터 앞에 제사 지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적응을 해서 변화해서 이만큼 변화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제사, 결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굴레에 매여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통과 의례를 안 하고 또 외국식으로 지내면 저 또 본때 없는 놈, 쌍놈 또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식도 또 그렇게 하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말라.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결혼 안 합니다. 애도 안 낳고. 그런 그냥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뭡니까? 견본상속이고 윤회봉사다.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동일하게 나누어 갖고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동일하게 제사 지낸다. 아들, 딸 구분 없고 장차하자. 남녀 구분 없다. 이것이 명확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남우대학사죠. 장남우대하죠. 윤회봉사는 17세기부터 했다. 장남우대하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장남우대한 것이 거의 없어졌죠. 왜? 장남이 제사 안 지낼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이것도 거의 없었죠. 이 재산 문제,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 상속과 손해였다.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주변 가족들에게 제사 지내달라고 나누어 주기도 하죠.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여기 손해의 여타가 뭐냐면은 이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했는데 이 재산을 처분하려면은 자기 성씨 이외에는 처분하면 안 된다. 김씨면 김씨, 우리 어성 김가 집안에서 이게 그래 한 상황이 나와도 재산은 다른 어떤 경주 김씨라든지 주면 안 된다. 왜? 헐값에. 다른 데는 땅을 달라는데 평당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고,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한 20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그래도 어떻게? 1,000만 원 주는데 땅을 팔지 못하고 200만 원 주는데 파니. 왜? 우리 가문에 있던 재산이 다른 지역 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가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절대 못 넣기. 손해였다. 다른 사람.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아주 우리나라처럼
큰 뭐 기업 아니면 이런 게 없었죠,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대한 우리 편견. 조선시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또 남성 우월적 사고가 있으면 이것은 유교 이념에서 뱉던 것이라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무슨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입니까? 다 동등합니다. 동등. 그죠? 음이나 양이나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었지. 음양으로 나누었지. 너가 높고 너가 낮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없고. 또 이야기했듯이, 그죠? 제사 딸이 지닌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유학 경전 어디에도 남녀를 주정관계로 설정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유학에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조선 후기까지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에게 상당한 권리와 지위가 부여됐다. 물론 조선시대 유학 자체가 되다 보니까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뭐 족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남성의 권위가 좀 강해져서 여성의 권위보다 훨씬 좀 강해졌지만은 그렇다 해서 근본적으로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검자, 조선 명절, 요거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는 뭐, 다시 재혼도 못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승장의 묘지명에 보면 개가 한 여인이, 그죠? 여인이 재혼남을 설득해서 죽은 남편 소생의 자식, 이 자기 자식이죠. 근데 걔가 조선시대는 뭐든가 자기 자식을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둬야 되니까 오늘날처럼 자기가 데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 떠나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뭡니까? 죽은 남편 소생을 자식 교육시키 당당한 모습 보입니다. 내 전 남편이 자식이기 때문에 키우겠다.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조선 공주자 태조 이성계가 딸에게 제사를 물려주는데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딸에게 옆에 있던 뭐 궁비들 딸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태조 이성계가 숙신옹주라는 사람, 숙신옹주에게 뭡니까? 집을 문서스, 문서. 요 뒤에 허염 웅기는 여기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을 물려주는 문서. 근데 왜 자식에게 집을 요즘 집 물려주면 최고주지만 예전에도 집 물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후궁의 몸이 났지만 낳은 딸 묘치입니다. 이 태조 이성계의 그 딸, 후궁에 낳은 딸 묘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묘치에게 집터를 구입하여 가옥을 지은 문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묘치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여기 이제 태조 이성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글을 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묘치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첩외소생이라고 하지만, 예 나이 장자 70. 요때가 태조 이성계 67세입니다. 자기가 70이 다가온다는 거죠. 70이 다가온다니까, 요때가 자기가 이제 67세니까, 내가 곧 70이 다가온다. 그럼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묘치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고, 첩외 아들이고 하니까, 이 집안 칸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심정. 그죠? 아버지 심정이니까 이제 바라보니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딸의 앞날을 걱정한 늙은 아버지 심정이 그대로 태조 있어요. 잡히로. 그게 뭐냐면, 요 내용, 나중에 어디 들어가겠어요. 요 가운데 태상화. 자기 사인입니다. 태조 이성의 사인입니다. 자기 쭉 하고. 태상화, 요 부분, 요 이제 보물 지형.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요 내용이 뭐냐라면은, 태조는 덧붙이기를 한양 동부에 소속된 향방동이라는 한양의 향방동의 이 빈터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제상, 그죠? 제상 흑음의 집터인데, 지금 죽었던 제상의 집에 있는데, 빈 집터가 있는데, 여기에 집터가 있는데 잘 다듬어 주춧돌과 함께 사들여서 제목은 종을 시켜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제상 흑음의 집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좋은 터에 제상이 있던 집은 얼마나 좋은 터였죠. 그 좋은 터에 이제 나무 배우고 초석하고 딸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집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혹시 이게 빼앗기거나 전달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직접 이거는 나중에 내 문서를 들고 와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관가에 가서 고변해서라도 이 집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직접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안채 2칸, 주방 1칸, 술방 3칸, 안상 1칸 이거 쭉 해서 하고 주소 뭡니까? 가옥가. 요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적어서 문서와 함께 영영 거주하도록 했다. 영영 거주하다. 내가 죽더라도 너 다스는 영영 거주하도록 했다. 후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 안에 있는 사연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자손이 전해가며 오래도록 거주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원문이 끝난 다음에 뭡니까? 태상왕을 쓰고 태조가 직접 설명을 넣었다. 그죠? 왕이 직접 딱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최종 결정, 경국대전이 뭡니까? 최종 경국대전은
규정에는 뭡니까? 자녀 균부 상속이다. 동일하게 자녀면 동일하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헌법에 자식에게는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주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다. 조선시대 경국대 헌법이. 그래서 특히 유사의 노비를 평등하게 분급하지 않는 자나 독점하는 자는 그 죄를 논한 후에 뭘 써요? 관청에 속하게 한다. 토지와 집도 마찬가지다. 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몰수해서 관청에 가져간다. 그렇죠? 또한 시집온 여성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은 친정에 되돌려주도록 못 박았다. 이는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 문제 분쟁에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율곡이, 그죠? 7남매가 부친 이원수로부터 재산을 골고루 물려받았다는 것과 서해 유성룡이 2남 3녀의 자녀에게 남녀 구분 없이 분급했죠. 또 남녀 구분 없이. 그죠? 서해 유성룡, 임전이 대단하죠. 율곡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강 양동 마을에 손소, 그죠? 회제 이현재 선생의 외삼촌. 그러니까 이제 손소 분쟁이 우리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손소가 여기 아마 양동만 가면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손소가 자녀 5남 2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상세히 기는 문서다. 전답, 노비, 기타 재산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의 끝에는 외손자, 회제 이현재세. 왜? 참여인, 재산 받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니까. 외삼촌이 이제 죽으면서 딱 나눠주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적습니다. 회제 이현재를 비롯한 입회인이 직접 손으로 쓴 회제 이현재 사인. 이 문서는 자녀에게 고루 균등한 재산을 분배해 전형적인 상속 문서를 평가하고 있다. 경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회제 이현재 선생의 손소 분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남녀 구분 재산 동일하다. 그죠? 전통 유산을 나눠준다. 딸에게 준 재산을 환수하게 됐다. 그죠? 15시. 근데 그 1600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역시 차별 제도가 만들어지게 했고, 그 다음 특히 뭡니까?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사회적 문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채 100일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남성 뭐 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물론 조선 말기에 뭐 의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조선시대 생각은 채 100년이 되지 않고 그죠? 일제강점기 때 교육 그다음 한국전쟁 급변한 변화 이런 걸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급변하는 변화가 사람들에게 평등을 유지해 주겠지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강호 같은 그러니까 유학은 고리차분하고 따분하다. 아닙니다. 유학은 정말로 합리적인 정말 객관적인 실증적인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이미지가 너무 박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재산 분쟁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어떤 상소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지를 좀 바꿔줬으면 하고 다음 주는 꼭 이렇게 제 강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